안녕하세요.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신의실 김혜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들려주실 방금 보신 영화 어른도감의 김인선 감독님과 주연하신 이재인 배우, 엄태구 배우, 서정현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자리를 물론 인사말로 시작해야겠죠. 감독님과 새 배우 여러분, 관객들한테 인사해 주시면서 이제 어른도감 영화가 본인한테 어떤 경험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면 그걸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도감을 연출한 김인선입니다. 저희가 개봉을 지난주에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새 주연 배우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는 처음인데요. 또 영화 이렇게 와서 봐주셔서 또 저희 배우분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저의 이제 첫 번째 장편 영화인데 첫 영화에서 너무 좋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과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경험들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주시는 김혜리 기자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또 이재인 배우님 얘기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른도감에서 경원 역을 맡은 이재인입니다. 역시 제 첫 전편 주연이기도 했고 또 좋은 배우분들과 찍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되게 행복하게 찍었던 것 같고요. 되게 열심히 찍은 영화이니만큼 여러분들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도감에서 황재민 역할을 맡은 엄태구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서정현 배우님께까지 오셔가지고 더 든든하고 마음이 꽉 차는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정현 배우님은 이 관객과의 대화가 처음이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사만 하시고 이렇게 앵글을 바꿔서 이렇게 객석에서 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그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개를 드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도감에서 정희 역을 맡은 서정현입니다. 저는 어른도감 전에 김인선 감독님하고 수요 기도회를 같이 찍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장편 시나리오를 썼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해서 참여를 했는데 저도 엄태우 배우님을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처음 뵙고 저도 스크린에서만 봤어서 이 역할을 이런 생각하고 저도 읽으면서 약간 전형적인 게 있었는데 만났는데 너무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거 외로 더 상상력을 펼쳐서 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스물 아니었다면서 제인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만남이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즐거웠고 기억에 남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올라오셔요. 괜찮으시죠? 지금 이제 내려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참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인구 집단적으로 점희한테 많이 동일 씨가 세 사람 중에서는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꼭 제가 뭐 저만큼 아름답거나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거울 보는 것 같은 표정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서정훈 배우가 연기한 점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뭐 강해도 보이고 까다로워도 보이고 세상 일에 대해서 되게 심드렁해 보이다가도 또 어떤 순간 확 들떠 보이고, 근데 그게 같은 사람이고 어떤 때는 애교스럽고 그래서 이제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합성 있잖아요. 뭐 굉장히 약한 면도 있고 굉장히 착한 면도 있어, 이런 의미의 복합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복합성 같은 거를 너무 잘 보여주셔서 이를테면 이제 재민이하고 첫 섹스하는 장면 같은 데서는 잘못했으면 되게 웃음을 위해서 인물이 희화화될 수 있잖아요. 시를 막 이렇게 읊는 그 엇박자라든가. 근데 그게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그 장면까지 쌓아간 서정훈 배우님 연기가 있어서 인물을 비웃거나 그러지 않고 장면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서배우님이 이 첫 장편 시나리오를 썼다 그래서 읽고 함께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까봐 제가 먼저 김희성 감독님 단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짧게만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여러 단편 중에서 2014년작 아빠의 맛이랑 16년작 수요기도회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이 아빠의 맛은 이제 아버지가 일찍 가정을 버리고 떠나서 홀어머니 손에서 자란 맏딸이 이제 교사가 된 거예요. 여하튼 교사가 됐는데 마침 어머니도 재혼을 이제 하게 돼서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그래서 그동안 전혀 연락이 없었던 아버지를 고모한테 물어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 본 아버지는 이제 이주노동자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너무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평온하게 치킨집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만감을 느낀 다음에 그 딸이 아빠가 주는 치킨을 받아와서 집에 가져와서 영문을 모르는 어떤 치킨집에서 온 건지 모르는 엄마랑 동생이랑 맛있게 먹는 그런 단편이 아빠의 맛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 수요기도에는 서정현 배우님이 또 정말 감독님 덕분에 전 서배우님을 발견했다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기도회 말이 기도회지 수요일마다 모여서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한다고 모여서 화투도 치고 얼굴에 팩도 하고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를 주최하는 서배우님이 연기하는 그 헤라라는 별명의 화장품 외파는 여성이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어줬던 동네의 젊은 여성 김세벽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뭐 노는이 여기 와서 심부름하면서 일당을 벌어라 하고서 데려왔는데, 그 점점 이 두 여성 사이에 우정 같은 게 싹 트는데 거기에 들락이다 보니까 이 젊은 여성이 노름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서 그렇게 케어하지 않았던 그 헤라라는 여성이 이 친구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신 영화랑 제가 단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나이를 불문하고 혼자 살아가는 여자, 뭐 제인 씨가 연기한 캐릭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나오고 또 약간 마일드한 범죄 그런 것들이 감독님 영화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 이런 것들이 영화의 이야기의 소재로서 매력이 있거나 흥미로운 부분이 뭘까요? 일단 혼자 사는 여성, 뭔가 꼭 여성이라고 해서는 아니지만 일단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좀 영화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마일드한 범죄라고 이제 되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 네, 사실
중범죄죠. 네, 도박도 그렇고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훔치는 일만큼 또 나쁜 일은 없을 텐데요. 좀 그런 뭔가 그러니까 사건을 어떤 범죄의 어떤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을 뭔가 수행하는 어떤 과정들을 다룬 이야기 자체에 끌리기보다는 좀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 왜 저렇게 살까? 좀 그래서 아마 수요기도회와 또 어른도감의 그런 인물과 소재가 사용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뭐 크라임 영화나 뭐 스릴러나 이런 데서 범죄자는 그 범죄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감독님 영화에서 이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 범죄자에서 범죄 떼고 그 사람의 나머지가 뭔가에 흥미를 가진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서 이게 누구의 얘기라고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업영화로 약점일 수도 있고요. 사실 경원이의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변화폭이 제일 적은 인물. 처음에도 어른스럽고 마지막까지도 어른스럽고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인물이고 제일 파란만장한 건 재민인데 재민이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동기가 불분명한 그런 행위 같은 게 있어서 그 점에서 약간 꿀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점이는 제일 기승전결이 뚜렷한 그 여정을 하는데 또 일찍 퇴장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궁금증은 이제 이 모든 아우르는 제목을 어른도감이라고 지으신 이유를 들으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어른도감이었나요? 배우님들한테 시나리오를 주셨거든요. 어른도감이라는 제목 자체를 사실 이야기랑 같이 출발한 건 아니었고요. 이야기랑 제목은 좀 따로 시작된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도감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래서 뭔가 도감이라는 거에 뭐든 붙이면 다 재밌는 말이 되는 것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다가 진선북스에서 나온 그 모험도감, 자유연구도감 이런 시리즈물이 있는데 그 도감책을 보다가 여기에 뭔가 어른들의 군상을 좀 다룬 어른도감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포털 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했더니 그런 말이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데 이거를 제목으로 해야겠다 하고 이제 구상 중이었던 이 이야기를 제목이랑 이렇게 뭔가 결합시키면서 처음에는 좀 이게 도감스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제목이 좀 따로 노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촬영 중엔 계속 가제로 옆에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정리했던 부분은 물론 여기에서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경원이는 사실은 주체자이기보다는 좀 삼촌이라는 인물에게 끌려가는 면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경원이가 그 나이대에 일반적인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을 법한 그런 어떤 어른들의 세계를 좀 구경하는 이야기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어른도감이라는 제목이 맞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좀 어른도감이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재희 배우님은 이렇게 아주 오래 연기를 하시진 않았지만 굉장히 영화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주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모가 그러니까 영화가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영화 보는 동안 전해지는데 이 점이나 경원의 경우는 굳이 감독님 설명 안 하셔도 왜 두 배우를 캐스팅했는지 딱 알겠는데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셨죠. 그 세 배우 중에 이제 엄태구 배우님은 언뜻 그냥 시나리오만 제가 봤으면은 이렇게 처음 떠올릴 배우 그룹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아무래도 여러분 영화들 이 택시 운전사에서도 국민으로 나오셨고 베테랑에서도 이제 경호하는 그
사람으로 나왔고 그리고 밀정의 하시모토 대표적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문태구 배우님이 목소리 톤도 그렇고 뭐 무인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체육인 그런 쪽에 느낌이 있어서 아마 이제 또 안시성도 거기서도 네, 무인으로 나오실 텐데 근데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첫째로는 새 배우님을 만나서 어떤 농담을 나누셨는지 처음에 만났을 때 그게 이 세 분 모두에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초반에 재민이가 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면서 와서 이렇게 간유리 문 두드릴 때 되게 호러처럼 찍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캐스팅 전부터 그렇게 찍으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엄태구 배우님의 우리가 초반에 저 사람 뭐지? 의도가 뭐지? 하고 반신반의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는데 아니 무슨 집안이 저렇게 아이 혼자를 상당한 날 이렇게 집으로 혼자 보내면서 어떤 어른도 간섭을 안 해주고 삼촌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도 삼촌의 정체를 알 단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어른들이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좀 불안한 상황에서 또 호러처럼 그렇게 찍어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왜 약간 밀당하겠다고 이 점이 전화 기다리면서 푸시업 할 때 얼굴 너무 순간적으로 되게 무섭다 그러면서 왔거든요. 이제 이 캐릭터는 운동하는 게 힘들어서 무서운 얼굴이 된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배우의 개성에서 혹시 좀 이렇게 영감을 받으셔서 촬영하는 법을 좀 만들지 않으셨나 이런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일단 배우님들도 같이 감독님 만나서 어떤 문자 주고받으신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처음 뵀을 때 대본 리딩 할 때 그 처음에는 엔딩이 달랐었잖아요. 그때 엔딩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엔딩이 뭔가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되게 흐릿하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열려서 뭔가 다음에 나아갈 길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엔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엔딩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비밀인가? 태우님은 어떤 문답을? 저는 일단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거 제가 잘못하면 민폐 끼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그 형도 아카데미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카데미 장편인데 그 작품이 감독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작품인지 잘하셨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했다가 괜히 민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때 헤어지기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잘하실 거라는 확신이 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대본 다시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뭔가 보신 게 있으니까 좀 뭔가가 있겠다 싶어서 저도 덜컥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감독님 쪽에서 설득을 하신 그러니까 의원님은 좀 망설임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신 그림이에요. 이게 약간 뭔가 확신을 못 가지시고 확답을 못 주시는 상황이었어요. 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셨고 굉장히 조심스러우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래서 확신이 있다 하면서 막 매달렸죠 사실. 근데 또 너무 매달리면 징그럽게 생각하실까봐 전화를 한번 5분 있다가 문자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개인 번호는 몰라서 그냥 이제 그때 뭔가 되게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스스로 어떤 눈빛을 계속 발사를 드렸죠. 제 눈을 봐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배우가 들어오면서 엄태우 배우가 들어오면서 재민이가 달라진 부분이나 만들어진 장면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원래 처음 시나리오를 작업을 했을 때는 나이대를 좀 더 높게 설정을 했었어요. 네, 40대로 설정을 했었다가 아버지의 형으로 설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버지랑 이제 나이 터울이 많이 나지 않은 지금은 지금. 맞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엄태구 배우님은 30대시니까 그 나이에 맞게끔 이제 이야기를 다 수정을 해서 그 상태로 이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영화 부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화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그 현관문 유리에 비친 얼굴 같은 것도 사실은 엄태구 배우님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많이 있었고, 네, 또 뭐 이제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크고 작은 많은 부분들을 현장에서 이제 많은 애드리브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재민이라는 캐릭터가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 영화에서 재민을 미워하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엄태구 배우님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인상보다도 훨씬 더 사람이 순한 느낌? 네, 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맑은 느낌이 들었어요. 좀 속세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SNS 전혀 안 하시고, 네, 또 이렇게 바깥 활동도 많이 안 하시고, 당시에 또 스마트폰을 쓴 지 얼마 안 되셔서 카카오톡도 아직 없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약간 산에서 내려온 사람 같기도 하고 좀 되게 독특한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상들이 약간 재민에게 뭔가 더 면죄부를 주는 장면들이 원래는 많았어요. 뭐 재민을 좀 덜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세금을 사실은 다 갚고 전적한다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근데 좀 마음에 걸리긴 하죠. 전세금이 계속 걱정됐어요. 그쵸. 사실 그 장면을 찍었었는데 이제 영화를 다 이제 붙여놓고 봤을 때 재민이라는 인물한테 저는 충분히 마음이 간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이 인물을 뭔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이제 시나리오 때보다 바뀌었다면 이제 큰 부분에서는 그런 지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황재민이라는 캐릭터를 용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은 이제 영화의 전적으로 이제 약간 동의를 못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따라가게 되고 관객이 납득됐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 편히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때도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아마 관객분들이 제일 질문하실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캐릭터의 어떤 천진난만함, 나이브함 같은 게 왜 어디 관공서 형 사망 신고하러 가서도 거기 공짜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저미한테도 사탕 하나 주죠. 그래서 그런 거, 뭐 그런 거는 아니면 아니 여자들 이렇게 유혹하러 사기치러 가는 등산에 조카 몸 약하다고 거기 데려갈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게 조금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도 감독의 영화를 보다 보면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남성 인물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낮으신 것 같고요. 여성 인물들은 좀 힘든 처진데도 잘해 나갈 거야. 약간 그렇게 생각, 본인이 여자라서 그런지 남자가 타자라서 그런지 남자들은 조금 뭘 바라겠어 이런 생각이고, 여자들은 제인이는 사실 여러분 영화 보다 보면 지금 누가 누굴 보호하고 누가 누굴 걱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중학생이 전세금도 없고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삼촌을 걱정하고 삼촌 나를 봐서라도 정착해서 한번 살아봐라고 가르쳐 주려고 가는 거여서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은 통상에서 벗어난 삼촌과 조카 캐릭터가 배우들의 캐스팅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관객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 경원이는 삼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받아들이기? 일단 무조건 혈연 관계라서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경원이나 삼촌이나 똑같이 빈 공간이 있었고 서로로 인해서 채워지고 또 서로에게 시간을 나눠준 것들이 있었으니까 경원이도 되게 생각보다 재밌었을 것 같다고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경원이가 계속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경원이의 삶 속에 삼촌이 들어오고 또 서로 못다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게 좀 느껴졌었고 또 경원이가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기보다는 뭔가 좀 삼촌이라는 게 맞는 것 같구나 하는 거 정도 깨닫는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에. 네. 사실 그 뭐죠? 고구려 댄스 장면 연습 장면을 보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귀여워하기 시작했구나 삼촌을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엄태우 배우님이 엄청 귀여우시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이 영화에 이제 이 질문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그 사이에 더 하고 싶었던 말을 끼는 식으로 할게요. 영화의 마지막에 일종의 구멍, 동공 같은 게 있는데 그 엄마한테 숏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엄마인지 아니면 그 집에 살고 있는 누군가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안 보여주는 쪽을 택하셨는데 뭐 엔딩에 관한 고민 중에 일부이기도 했을 것 같고 글쎄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 혹시 뭔가 변화가 있었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사실 아까 이제 제인 양이 얘기했던 그 버전의 시나리오 엔딩에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점이가 등장을 하고 점이와 세 사람이 이제 뭔가 이 사건의 어떤 마무리, 감정적인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이제 소동을 벌이면서 끝나게 되는 시퀀스들로 엔딩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러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요? 엄마를 만나러 이제 가지 않았고 이제 경원이는 이제 삼촌을 만나러 가고 거기에 이제 점이가 동행하게 되면서 완전히 네, 그 두 사람이 오이도에서 그 일하고 있는 꽃게탈을 쓰고 있는 재민을 이제 만나서 관객도 대학을 운영하는 거겠지.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마무리였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 뭔가 기대할 수 있게끔 좀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런 엔딩으로 처음에는 썼다가 그 엔딩이 계속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재민을 억지로 용서받게 하는 것 같은 네. 기분 때문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과연 물론 점이가 그 동행하는 것은 100% 경원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민을 더 쉽게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좀 그랬고 또 경원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의문점 혹은 상처가 오히려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쨌든 경원이에게 뭔가 하나의 마침표가 되어주면 혹은 경원이 마음속에 어떤 느낌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러려면 조금 더 경원이 마음속에 뭐가 있지를 생각해봤더니 물론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엄마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그 아픔 혹은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돼서 엔딩을 이제 지금과 같이 수정을 하면서 사실 엄마 분량은 전혀 찍지 않았었고요. 아예
네. 여기서 처음에 그 고민도 했었어요. 엄마를 보여주고 만나고 뭐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사실은 엄마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원이가 그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이나 슬픔들을 재민과 저미를 통해서 누구나 그런 지점들, 사연들이 있구나라고 조금 이해하고 또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조금 확인하는, 그래서 경원이가 지금은 엄마를 만나기보다 저 못난 삼촌을 빨리 후견인 감독관에게 보내서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저미 아줌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경원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관심이 갔던 관계는 점이랑 경원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경원이 재민보다 점이를 결국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줌마랑 결혼하면 안 돼. 그럼 관객들도 사실 그러면 딱 좋겠구만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엄태구 씨의 반응 이런 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사람이 스토리를 위해서 살 수는 없지. 그게 아니면 아닌 거는 아닌 거겠지. 사기는 잘못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게 어른들의 삶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좋게 딱 맞물려지지 않는 그런 생각도 해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궁금증도 있으실 테고 배우들하고 나누고 싶은 소감도 있으실 텐데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여기 앞줄에. 영화 너무 좋았고요. 이거 진짜 조그만한 질문들인데 경원이가 이제 삼촌 프로필을 이제 찾아볼 때 백업할 때 보면 황재민이 어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랐나 했는데 민증을 보는 장면이 있어서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가 하나 궁금하고, 하나는 배우님 조금 죄송한 질문인데 셰프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조금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태구 배우님 의상을 보면 약간 분해가 안 나고 좀 약간 분명히 다 합쳐 입었는데 약간 그래 보여서 이게 의상팀에서 라고 저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엄마가 없는 집에서 이제 아빠가 약간 옷을 못 챙겨 입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태구 배우님께서 입으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름의 철자법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안경기 기자님 얘기하시나요? 재민.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이제 손이랑 화면만 나와서 저희 연출팀이 그 장면을 이제 찍었는데 찍을 때 그 오타가 났어요.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왠지 뭐 이렇게 막 혹시 황재민 아이로 이 사람이 내 컴퓨터를 검색해서 혹시나 할까 이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냥 아이다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황재민 어이 아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 좀 귀엽게 얻어걸린, 그래서 편집할 때 사실 아이도 있었는데 어이가 재미있어서 그 부분을 넣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재민의 옷은 의상팀하고 상의해서 정하신 거죠? 저는 주로 영화 찍을 때 간지럽고 그렇지만 않으면 주문들이 그러니까 이제 팀에서 결정한 의상인 거 맞죠? 저는 약간 왜 분해나게 보여야 되는데 재료가 별로 없어서 입을 게 별로 없을 때 우리가 한 가지를 포인트 아이템을 쓴다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투만 약간 감이 좋은 거 하나로 계속 버틴다거나 약간 그래서
저런 거 같다 이렇게 그리고 좋은 피지컬을 활용해서 읽는 그런 룩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안타까워하면서 보시는 계셨군요. 또 손들어 볼까요? 예, 저기 저 뒤에 계신 하나 둘셋 일곱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여기요. 네, 좀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 고구려 그 네이밍 센스가 너무 좋은 게 그 광개토대왕이신 분은 결국 넓은 횟집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리고 엄태구 배우님 형제님 역을 유리왕인데 유리왕이 그 아버지 증표를 갖고 있고 그거를 가지러 이게 좀 약간 증거 그 자체가 약간 그래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의도가 있으셨는지 좀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궁금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또 전에 어떤 분께서 한번 해주셔서 약간 와 이렇게 놀라면서 들었었는데 사실 고구려라는 그룹이 실존했던 네 1집 가수 유튜브에서 A형, C형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구려 시절 옷을 입고 댄스를 추는데요. 사실은 거기서 유리 왕자님이 저의 그 학교 대학원 때 동기 오빠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쓰던 메신저 아이디가 유리 왕자여서 저는 아니 이분이 왕자병도 아니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본인의 그 전사를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사실 멤버들 이름은 그 광개토 대왕까지만 시나리오에는 있었고 나머지 멤버들 이름은 사실 엄태구 배우님께서 이렇게 해보면 재밌지 않겠냐 하면서 멤버들 이름 나머지 이렇게 해주셨었고요. 제이 배우님은 그 왕들의 업적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막 학교에서 제일 외운 지 얼마 안 됐어서 우리는 다 까먹었는데 그리고 그 영어 자막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화에? 거기서는 고구려가 롬이고요. 그룹 이름이 롬이고 이 유리 왕자님의 그 닉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양 관객들이 이해하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또 받아볼까요? 예, 여기 파란 모자. 예,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랑 삼촌이 다시 돌아갔을 때 둘이 깜빡거리는 효과를 일부러 그 포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드신 건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참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경원이에 대한 설정을 중학생인데 키를 일부러 작게 설정하신 건지 사람들이 자꾸 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상담사도 와가지고 친구를 먼저 봐요. 경원이를 안 보고. 경원이? 딱 그쪽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키 설정은 제가 그 아카데미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1, 2, 3학년들을 1년 정도 이제 시간 강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알약 같은 거를 먹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그래서 그게 무슨 약이냐 했더니 키 크는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학이 끝나고 돌아와서 서로 몇 센치 컸는지를 얘기하는데 애들한테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키가 안 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키가 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좀 격한 동의를 표현하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키가 그렇게 컸잖아요. 그러면 저의 이 마음을 잘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이제 그런 또 설정을 넣기도 했고 또 저희가 영화상에서 중학교 1학년인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지금 이제 또 자랐지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좀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이제 맞물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좀 작은 편이어서 계속 키 얘기 나올 때 경원이가 경원이도 약간 저처럼 키가 콤플렉스인 건가 하고 받아들이고 연기했었는데 그런 건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 지금
문득 떠오르는데 저 제인 배우님 오늘도 영화 다시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초등학생 때 중학생은 굉장히 멀고 큰 존재인데 그러니까 사실 한 학년, 두 학년 차이라고 해도 그때 굉장히 난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 척 해야 돼라는 중학생 연기를 해야 돼라는 기분이 어땠는지랑 그리고 또 몇 년 안 지났지만 오늘 영화 보면서 과거의 자기 연기를 보면서 초등학생 때 자기 연기를 보면서 저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어설픈 연기였네라거나 굉장히 어떤 거리감이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보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차이가 큰데 처음 찍을 때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교복 먼저 입어보는 게 너무 신나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입기가 싫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보니까 제가 아저씨라는 발음이 잘 안 됐었어요. 교정 중이어서 아저씨 그 보면서 계속 왜 아저씨를 저렇게 발음하는 걸까 되게 보면서 슬퍼하고 밥 먹는 부분에서 짧게를 되게 짧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계속 보면서 못 보겠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았었어요. 저 혹시 재민 삼촌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엄태구 배우님에 관해서 꼭 드리지 않으면 오늘 잠을 못 잔다 이런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이제 태국인 맡으신 배역 재민이 사기칠 때 빼고는 그래도 다 진짜인 진실들만 이야기하시잖아요. 실제로 셰프시고 음식을 만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관객분들한테 보여질 때 그래도 조금의 믿음은 좀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감독님이 그러니까 어떤 꼭 필요한 부분, 사기에 꼭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거는 팩트를 얘기하도록 캐릭터를 만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엄태구 배우님은 그러니까 셰프답게라거나 아니면은 그 형하고 가게 보러 갔을 때 장면 같은 때 그런 장면의 느낌은 또 다른 제인 배우님이나 죄송합니다. 배우님 여기서 제가 서정현 배우님이랑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사기 바깥의 사기 이외의 그 재민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캐릭터 설정할 때? 네, 정말 사기꾼인데 프로페셔널은 또 아니어서 그래서 경원이에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나 또 사실 지금 셰프는 아니고 셰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주방에서 이제 보조 일을 좀 했다라는 어떤 설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그래야만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냥 저는 좀 저를 이입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때때로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 좀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좀 이상한 그런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산다는 거는 좀 그런 거고 사람은 다 울퉁불퉁하니까 재민도 좀 어떤 전형적인 제비 같은 정말 100% 구라 이런 느낌의 인물이 아니라 본인 안에서도 헷갈리고 좀 충돌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좀 그런 인물로 그려졌으면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 연기하기 힘든 인물이에요. 들을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셰프는 자기 꿈인 것 같고 지금 하는 제비는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셰프를 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상하이에서 일했다, 뭐 중국에서 일했다 이런 부분도 진실일까요? 감독님만 하시나요? 네, 저는 이 사람이 상해를 한 번 갔다 오지 않았을까. 관광이든 뭐 예. 아 그런 정도의 거짓말이 예. 뭔지 알겠어요.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장하고 좀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사업 투자의 지중도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다 맞는 말 사실이지만 대충 뭔가 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좀. 근데 나도 그럴 때가 많고, 그리고 전 놀라운 게 이렇게 중1밖에 안 됐는데 이 경원이가 만났을 때 정확히 삼촌의 그 뭐라 그러죠? 캐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된 존재구나 이런 거를 바로 딱 알아보고 거기 맞게 해주고, 당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정리도 해주고 중간에. 네, 그런 게 참 보면서 저도 길을 잃으려고 할 때 그 경원이가 정리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단편에서도 주인공 이름이 경원이었었잖아요. 혹시 실제 인물이 있나요? 제가 대학 때 정말 좋아했던 선배 언니가 경원 언니였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한 그 이미지가 뭔가 되게 단단하고 좀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 안 났는데, 그때는 그 대학생 때는 왜 한 살만 많아도 큰 선배 같잖아요. 저한테 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서 이상하게 경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인물이 정말 좀 뭔가 좀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이재인 배우의 경원이는 참 단단해 보였고 어른들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싶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것도 약간 사람마다 소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좀 비슷한 수준으로 어른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어른도감 저는 이제 어떤 꼭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인물의 스터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러니까 뭐 어떤 가학성이라거나 인물을 희생시킨다거나 웃음거리로 꼭 요만큼에 와서는 웃겨야지 하는 강박이나 이건 너무 약한데 더 세야지 하는 강박을 한국 장르 영화 볼 때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등급의 영화에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외국 영화에 비해서 편수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봤고요. 지금 우리 공간의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작별 인사 해주시면서 다음에 어떤 작품에서 감독님과 배우님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항상 제인양 단어로 말하면 위축돼가지고 너무 극중 모습하고 좀 오버랩되죠.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어른도감 개봉한 지도 이렇게 좀 지났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어른도감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너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9월 19일 날 안시성이라고 용맹한 장군으로 기마대장으로 나오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홍보 활동 다녀본 것도 되게 처음이었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 이렇게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영화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배우분들도 만나서 많이 배우고 또 스태프분들이랑 되게 다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찍었고요. 어른도가 많이 사랑해주시고 입소문 이제 내야 되나? 내주세요. 다음 작품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 제가 사실 경원이처럼 따뜻한 역할을 한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엔 좀 다른 이미지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고요. 믿고 보는 배우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저희 그 중에 제일 제인 양이 얘기를 정말 알맹이 있게 잘해가지고 항상 네, 너무 다행인데요. 사실 아까 질문 주신 거 하나 제가 못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이제 서정현 배우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또 배심원들이라는 영화에서 열심히 촬영 중이세요. 그래서 또 오늘 바쁜데 또 이렇게 관객분들 꼭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참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배우님들께서 모두 다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니까 저도 또 이 배우분들과 다음에 또 작업 더 하기 위해서 분발해서 시나리오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일요일날 같이 시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